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효소 작용, 즉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조건을 볼 거고,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저해제의 종류를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쟁적, 비경쟁적, 반경쟁적 저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들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전 영상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생체 내에 일어나는 촉매 반응에 있어서는 기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질에 의해서 생체 촉매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생성물은 효소 활성도, 즉 반응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즉 효소 농도와 기질 농도, 그리고 온도와 pH, 그리고 코팩터, 저해제, 억제제라고 하는 이니비터, 그리고 자극제, 즉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인자를 통해서 효소의 활성도가 100%일 때 이 기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성물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소 활성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는 이 인자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러한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질의 농도와 효소의 농도를 통해서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Vmax는 기질 농도를 점점 높여서 효소 반응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 속도를 말하게 되었고, 이 Km은 마이클 상수라고 해서 바로 최대 속도의 반절, 즉 2분의 1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기질 농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 기질의 농도는 일정한 효소량에 대해서 1차 반응과 0차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1차 반응은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생성물은 기질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하여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반응에 속하는 그러한 곡선이고,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효소의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는 구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효소의 농도입니다. 효소의 농도는 이 반응 속도와 비례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에 있어서 효소는 열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60도나 또한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도 이상에서 효소의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효소의 반응 속도는 최적 온도까지 매 10도 상승에 따라 약 2배가 됩니다. 1도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를 남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적 온도가 중요하겠죠? 바로 효소의 최적 온도, 적정한 온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일 빠른 반응 속도가 얻어지는 온도, 즉 37도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pH입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냅니다. 효소에 있어서 최적 pH는 일정 조건 하에 효소가 최고의 활성을 보이며 보통을 pH 7.0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성을 띠는 pH 3.0에서 6.0에 띠는 펩신이나 ACP는 pH 4.9에서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염기성 효소에 있어서는 pH 10 이상의 효소인데, 바로 ALP나 콜린에스터라제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일 때 반응이 잘 나타난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활성화 물질입니다. 액티베이터라고 하며 활성제라고 하는데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ALP는 마그네슘, ICD는 망간, 그리고 리파아제는 칼슘, LDH는 NAD, 아밀라아제는 크롤라이드, OTPT 경우에는 피리독산 5포스페이트가 활성제이고, CK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ATP를 통해서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소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활성화 물질을 통해서 촉진하는 것도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인자, 코팩터입니다. 보인자라고도 하며 효소의 활성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무기물질 또는 유기의 저분자 화합물을 바로 보조인자라고 하는데요. 코팩터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코팩터는 엔자임과 기질을 만나게 될 때 서로 모양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보조인자를 통해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형성할 때 서로 모양이 맞지 않을 때 이 코팩터가 모양을 맞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팩터가 특이하게 효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이 기질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효소의 3차 구조 변화입니다. 코팩터가 효소에 작용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기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소의 3차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팩터는 효소 활성을 100%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인자인 것입니다. 코팩터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단백질로만 존재했던 이 아포효소, 보효소인 코팩터가 결합한 것이 바로 홀로 엔자임입니다. 완전 효소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00%의 단백질로 이뤄진 아포엔자임과 비단백질인 코팩터가 결합했더니 홀로 엔자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코팩터는 효소를 작용할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리되기 쉬운 이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활성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또는 유기의 저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무기 물질의 종류에는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등이 있는데 주로 금속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탈로 엔자임,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NAD나 NADPH 그리고 NADP 등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즉 보조인자 또는 조효소라고 하게 됩니다. 각 물질을 코팩터로 필요로 하는 효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가의 금속이온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크롬 옥시다제, 그리고 철도 사이토크롬 옥시다제와 페록시다제를 코팩터로 꼭 필요로 합니다. 칼륨은 피루베이트 키나아제, 마그네슘도 피루베이트 키나아제와 헥소 키나아제, 그리고 망간은 아르기나아제,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유레아제, 그리고 아연은 DNA 폴리머라제나 RNA 폴리머제가 특히 임산부에서 코팩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팩터를 통해서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저해제입니다. 약자 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해제는 억제제라고도 하며 효소의 반응을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낮추거나 촉매작용을 중단되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의 반응에 있어서 효소는 기질과 효소가 만나서 기질효소 복합체를 이룹니다. 그때 생성물이 나오고 또 다른 효소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해제의 작용으로 인해 억제를 시키는데요. 효소와 기질이 만나는 부분에 효소와 이 저해제가 복합체를 이룸으로써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해제의 기능입니다. 다음은 저해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해제는 크게 가역적 저해와 비가역적 저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가역적 저해는 어떠한 정반응과 역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저해를 말합니다. 세 가지의 저해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저해 작용은 바로 Km과 Vmax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기질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Km과 Vmax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역적 저해입니다. 효소 활성에 있어서는 억제제의 증가에 비가역적, 즉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감소가 됩니다. 즉 가역 반응과 반대 개념으로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로 인해서 이 활성화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역적 억제 중 경쟁적 저해입니다. 경쟁적 저해는 기량적 억제라고도 하며 이 기량적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을 말합니다. 기질 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어떤 물질들은 경쟁적인 방법으로 효소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반응 초기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해제와의 그 경쟁적 저해제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기질이 경쟁하기 때문에 KM과 Vmax는 KM은 커지고 Vmax는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경쟁적 저해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가 있으며 효소와 결합하는 기질과 또한 저해제를 동시에 넣어줬을 때 둘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에 있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기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질과 효소의 복합체 형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생성물이 생성이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저해제가 더 많았을 경우에는 이 경쟁적 저해는 이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저해제가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생성물이 생성되지 않겠죠. 다음은 비경쟁적 저해입니다. 비기량적 억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결합을 해서 저해하는 것으로 기질과 상관이 없으며 저해제의 농도에 의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KM은 일정합니다. 기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Vmax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저해받는다고도 하죠. 이것 또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쟁적 저해는 똑같이 효소와 기질, 또한 저해제의 작용으로서 생성물을 생성하는 조건과 또한 저해제가 이 활성화 부분을 막아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비경쟁적 저해 같은 경우에는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저해제가 딱 하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효소의 그 결합 부위가 변하게 됩니다. 3차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저해제에 의해 기질과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친화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생성물의 그 생성률이 저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경쟁적 저해입니다. 다음은 전에 봤던 저해제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적 저해의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저해제가 가하지 않았을 때 그 그래프는 이 기질의 양에 따라서 효소 활성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적 저해제를 가했을 때 바로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Vmax까지 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경쟁적 저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비경쟁적 저해에 있어서는 그 효소 활성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해제를 가했을 때 3차 구조 변화로 인해서 Vmax 자체가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반경쟁적 억제, 즉 무경쟁적 저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해제가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효소작용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유리형의 효소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기질 증가할 때 저해제가 결합할 수 있는 복합체가 더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경쟁적 저해의 일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도 KM도 감소되고 Vmax도 감소됩니다. KM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질이 증가할 때마다 복합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해제가 이 복합체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기질과 효소 복합체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저해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바로 효소의 그 결합 부위가 변화함으로 기질의 그 친화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화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Vmax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프 또한 보시게 되면 이 반경쟁적은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계속 그 저해제가 가하기 때문에 Vmax 자체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저해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의 저해 반응, 경쟁적, 비경쟁적, 반경쟁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해제에 있어서는 경쟁적일 때 기질유사체로서 결합 부위는 효소 활성 부위입니다. 경쟁적 저해의 Km과 Vmax의 관계에 있어서 Km은 상승하고 Vmax는 일정하다는 점, 그리고 비경쟁적은 기질 유사성은 없으되 효소의 활성 부위 외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ax만 감소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저해 반응은 유리하는 효소와는 친화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효소와 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Km도 감소되고 Vmax도 감소된다는 점. 이 표만 정리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모든 효소의 수은은 저해제로 작용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효소 측정 시 주의사항과 측정법의 종류를 볼 텐데요. 먼저 측정 시 주의점입니다. 혈장을 사용할 때 항응고제로 헤파린을 사용해라. 두 번째, 혈청은 체열 후에 1시간 이내에 분리한다. 세 번째, 용혈을 방지하며 체열을 한다. OTPT, LDH, ACP, 아르기나아제 같은 경우에는 용혈이 검사에 미치기 때문에 용혈을 방지 후에 측정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검체는 저온 저장이 좋으나 일부 효소는 냉동 온도에서 불활성화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측정법의 종류인데요. 먼저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키네틱 방법이라고 해서 초를 재는 초속도 측정법으로서 UV법입니다. 이 방법은 1차 반응 시기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시간에 따른 흑강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매뉴얼법인 엔드포인트법입니다. 이 검사는 0차 반응기에 측정을 함으로써 최고 속도 반응기의 흑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맹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가 맞춰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